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0원, 200원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께도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월요일 저녁에 이제 집에 가다가 방송을 켰는데요. 날씨가 이제 좀 또 다시 또 추워진다 그러네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는 날씨는 맑겠지만 춥다고 그러니까 이제 건강에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역사적 평가가 가장 이렇게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고 우리 현대사, 특히 군 현대사에서 그런 호불호가 가장 갈리는 김창룡 특무부대장이 1956년도 1월달에 암살됐죠. 그 원효로에서 이제 암살이 됐는데 그 암살의 배후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는데 김창룡 특무부대장의 암살의 배후에는 즉 다시 말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런 아침에 출근길에 원효로에서 이제 총을 쏜 저격범은 서울지구 병사구 사령관, 지금으로 치면 서울지방 병무청장에 해당되는 그런 허태영 대령이 쐈어요. 허태영 대령이 쐈는데 그 허태영 대령의 최고 윗선 배후에는 이기봉 당시에 국회의장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하면은 김창룡 특무부대장은 나이가 좀 많은 편에 속했어요. 창군 멤버들이 20년생, 21년생, 22년생 이 정도 되는데 그때 당시에 1916년생이었으니까 나이는 좀 많았죠. 그래서 껄끄러운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일본군 헌병 견습소 헌병 훈련소를 이제 졸업을 해가지고 만주 관동군의 헌병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헌병 오장으로서 이제 복무를 하다가 이제 우리 계급으로 치면은 중사 계급인데 중사로 있다가 이제 전역을 했어요. 전역을 한 건 아니죠. 종전이 됐으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군생활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고향이 평양이어서 돌아왔는데 평양에서 친일파로 이제 간주가 돼가지고 2번이나 이제 고발을 당했고, 그래 이제 극적으로 탈출하는데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자신의 그런 장기를 발휘해가지고 38선을 몰래 넘었어요. 몰래 이제 넘어가지고 이제 서울역 앞에 이제 거적대기를 쓰고 지금으로 치면 노숙자 비슷하게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전북 지역에 이제 창설된 3년대장으로 이제 가게 된 박기병 씨라고 있었어요. 그 사람하고 잘 아는 사이였는데 박기병이 눈에 띄어가지고 야 그럼 같이 나하고 내려가자, 기차 타자. 그래가지고 이제 전북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3연대에서 중대장을 하고 있던 이한림 부위라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일본군 계급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고 있었기 때문에 부위였고, 얼마 안 가서 계급이 한국식으로 바뀌게 되는 계급으로서 대위죠. 대위 중대장. 그리고 훗날 5.16 당시에 왜 진압을 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책임 소재가 좀 뒤따르는 바로 그 사람 이한림 대위한테 이제 보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창룡 씨가 공산당 때려잡는 일이라면 뭐든지 시켜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등병으로 군대를 입대를 했어요. 입대를 했는데 그 이후 장교가 돼야 되겠다. 그런데 친일 군인 출신이 육사에 가서야 말이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육사에 들어가는 가장 큰 기준은 인후 보증을 해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실원 보증을 해주는 거였어요. 이 사람이 문제가 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식의 인후 보증을 해주는 게 관건이었는데 전부 다 인후 보증을 안 해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이제 고참한 사람이 내가 인후 보증을 해줄 테니까 사고 치지 말고 육사에 들어가서 이제 무사히 소위 계급을 달기 바란다. 그래가지고 육사 3기생으로 임관이 돼가지고 이제 소위 계급장을 달았고 그 이후에 이제 숙군 수사에 실무 책임을 맡으면서
소위 스타 탄생을 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진급을 했습니다만 1948년도 그 가을에 숙군 수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을 때 계급이 대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대위 계급에서 56년도에 총에 맞았을 당시에 계급이 소장이었으니까 소령, 중령, 내령, 준장, 소장까지 5계급을 건너뛰는 기간이 한 7년 됐다. 7년 정도 이제 됐다 생각하면은 거의 뭐 한 계급당 1년 만에 이제 진급이 되는 그런 시기예요. 이승만 대통령의 총애를 받았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그 특전을 시켜주는 건데, 지금으로 치면 보안사령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알려진 보안사령부의 전신이고, 지금으로 치면은 그 요즘 그 쿠데타, 그러니까 그 개헌 문제로 이제 그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그 방첩사령부 사령관쯤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보직 쪽 야전이 아니면 예나 지금이나 진급이 상당히 더디거나 안 될 가능성이 있는데, 야전을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그 정보계통에 있으면서 김창룡 씨는 계속 이제 쾌속 진급을 했죠. 이승만 대통령의 총애를 받았으니까 겁날 게 없다, 뭐 이거죠. 그런데 이제 특무부대장으로서 이제 별 하나를 달았다가 얼마 안 가서 또 소장으로 진급을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의 그 이제 그 신임을 받아가지고 소장으로 진급을 했는데, 근데 이제 군에서 이제 많은 파란을 일으키긴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지금부터 이제 그 암살과 관련돼 가지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1955년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4.4 5.18 개헌으로 인해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3선 출마가 가능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마지못해서 국민들의 뜻을 수락한다는 의미에서 3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였고, 그런데 이제 그 52년도에 이제 그 정부 통령 선거 당시에 부통령 후보들이 난립했던 점을 기억하고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당에서 딱 한 사람을 정해서 부통령을 내세우고 후보 단일화를 시켜보겠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뭐 야당에서야 뭐 나올 수 있는 사람 다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이제 그 주변에 그 측근들하고 이제 그 커피 한 잔을 이제 하는, 미국식 그 아메리카노를 한 잔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의 그런 그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런 그 정치적 발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그 만송, 이게 이기붕의 호가 만송인데, 만송이 지금 자유당을 이끌고 있는데 만송이 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한다고 하면은 내 후계자가 되는 건데, 만송이 건강도 안 좋은데 만송 가지고 되겠나 하는 말끝을 흐리는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주미대사로 이제 있었던 양유찬 주미대사가 이거 참 이거 쓸만한 사람인데 라는 식으로 이제 발언을 해요. 그게 이제 연막 작전일 수도 있고,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정치적 발언, 정치적 제스처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그 김창룡 장군은 이걸 곧이곧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되느냐, 이승만 대통령께서 부통령 후보로 그 만송 이기붕을 제거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곧이곧대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적으로 국내에 들어와 있었던 그 양유찬 주미대사의 아들을 만나가지고, 그 요정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그 마시지도 못하는 위스키를 한잔 해가면서 지금 상황을 얘기를 해주고 양유찬 대사를 좀 부추기게 돼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 김창룡 특무부대장이 그렇다면 내가 나서서 군에서 이제 나서가지고 뭔가를 해서라도 만송 이기붕 의장을 후보에서 떨굴 수 있으면
떨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자유당 정치자금 사건이 소소하게 터집니다. 소소하게 터지는데 국민적 반향은 있었어요. 국민적 반향은 있었는 게 금액이 컸다는 문제보다는 그 뭐였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군의 원면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군에 이제 그 병사들에게 지급이 되어야 될 그런 그 속옷, 팬티, 러닝 셔츠, 그 다음에 내복 상하이, 뭐 양말 요런 거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빼돌리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런 그 정치 자금을 마련했다. 이게 이제 그 사건의 핵심 요지인데, 그 당시에 이제 자유당 정치 자금에 당연히 최고 책임자인 이기봉 씨가 틀어지고 있으니까 이거 원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해서 이승만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면 부정부패와는 전혀 거리가 먼 이승만 대통령이 노발대발할 것이고 당장 이기붕 의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되면은 이기붕의 정치 생명은 떨어진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것이 그 이기붕 그 의장이 비밀리에 그 김창룡 특무부대장을 만납니다. 자기 집에서. 그때 당시에 서대문에 집이 참 그 진짜 대굴 같은 집이 이제 지어져 있었어요. 뭐 그 사람 재력으로 지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서울에 이제 그 지금의 청와대죠. 그러니까 경무대라고 그때는 불렀는데 경무대를 압도한다 그래가지고 서대문 경무대라고 부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서대문 경무대에서 김창룡 장군을 만나가지고 원년 사건에 대해 가지고 뭉뚱그려 흐리는 수사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제대로 도출되지 않는 그런 수사를 그 당부를 했어요. 우리 자유당의 체면이 있고 국민들 보는 눈이 있는데 우리 자유당이 정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병사들에게 돌아가야 될 속옷이나 빼먹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 김창룡 장군이 제대로 대답을 안 하고 원칙적으로 뭐 수사를 하겠다는 얘기만 했어요. 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수사를 제대로 진행을 해서 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한테 보고할 일만 남았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정보를 캐치하고 있었던 사람이 도진희 국회의원이라고 이승만 이기붕 의장의 최측근이었죠. 그때 당시에 그 이기붕 의장의 사냥개 또는 이제 딸랑이라고 불리우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서대문을 찾아가가지고 이기붕 의장한테 보고를 하니까 이기붕 의장이 노발대발하는 거죠. 그리고 집안에서 상당히 드세기로 유명한 그 박마리아 여사도 당장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김창룡이가 누구 죽일 일 있나? 이거 안 되겠는데 어떻게 이거 좀 제어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병사고 사령관으로서 서울지구 병사고 사령관으로서 실제로 권총을 쏜 그 허태영 대령하고 이제 그 도진희 의원이 만납니다. 만나가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그 이기붕 의장의 뜻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국회의원이 일개 대령을 만나서 할 얘기가 뭐 있다고. 그때 돌아가는 상황상 김창룡 장군 제거에 대한 뉘앙스가 없었으면 만날 이유가 없는 거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 대목에서 상당히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김창룡 장군은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컴퓨터로 워드 타이핑을 하지만 그때는 거의 99% 그다음에 타자기로 이제 타자를 쳤어요. 그다음에 한 1%가 자필이지만 대통령한테 보고가 올라가는 이제 보고서는 아무래도 이제 정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손글씨보다는 타자기를 치는데 김창룡 장군의 집에는 타자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밤새 이제 타자기를 쳐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그래서 원면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어떻게 되느냐? 1월 23일인가요? 1956년도 1월 23일인가 새벽에 이제 그 아침 7시쯤에 피격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집에서 나서가지고 오륜동에 있었던 특무부대로 가서 특무부대 그 부하들에게 업무 지시를 내려놓고 곧바로 이제 그 경무대로 들어가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원면 사건을 보고하기 위해 가지고 즉 최종 완성된 원면 사건 보고서를 손에 쥐고 지프차를 타고 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그 군에서 수사를 할 때 뭐 덮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면 사건 수사 보고서가 사라지긴 했어요. 사라지긴 했는데 그때 그 운전병이 원면 사건 수사 보고서를 손에 쥐고 김창룡 장군이 집차를 타고 오륜동 특무부대로 출근하고 있던 중이었다는 증언을 했거든요. 그게 아마 그 허태영 대령이 그날 총을 쏘지를 않았거나 총을 쏘지 못했다면 그러면은 정상적인 출근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은 그 김창룡 장군은 오전에 그 질로 이제 청와대 경무대에 들어가가지고 이 박사한테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된다는 건 뻔한 것이죠. 이기붕 의장은 결정적인 타격을 입고 후보 자리는 고사하고 자유당에서 쫓겨날 위치에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부정부패를 10원짜리 하나도 용납 안 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성격상 쫓겨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던 똑똑한 인물 양유찬 대사를 부통령 후보로 이제 추대하는 것도 나쁘진 않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타이밍이 딱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김창룡 소장의 그런 암살을 이제 실행한 그 허태영 대령의 배후에는 그런 도진이 국회의원하고 만났다는 점과 이렇게 엮어서 볼 때 결국 만송 이기붕 의장이 자기가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제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허태영 대령의 그런 뭐라 그래야 됩니까? 공명심을 부추겨 가지고 어떻게 영웅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히어로 중군이라고 해야 될까요? 당신이 아니면 이 일을 할 사람이 없다는 식으로 꼬드겨 가지고 부추겼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되느냐? 김창룡 장군이 암살당하고 난 직후에 양유찬 주미대사가 나는 주미대사직을 물러나게 될 때 아무런 역할도 맡지 않을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게 이르거든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김창룡 장군이 원면 사건 수사 보고를 이승만 대통령이 하기 직전에 사망을 한 상황에서 그 보고서가 허지부지 된다면 제일 이득을 보는 사람은 당연히 이제 이기붕 의장이죠. 결국 김창룡 장군이 죽었을 때 누가 제일 이득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배우가 지목될 수 있는 것인데 당연히 이득을 보는 사람이 이기붕 의장이니까 이기붕 의장 쪽에 이제 배우가 쏠리는 건 사실이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굳게 믿고 있어요. 그래 이제 군 내부의 권력 암투는 절대 아닌 것이고 그때 당시에 강문봉 준장이나 공국진 준장이나 그런 많은 20몇 개인가 별개업장을 단 장성들이 쪼롬이 군사재판을 받았다는 점에 있어 가지고 군기 파동이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정치적인 그런 권력 다툼이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대한 이제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오래전에 국가기록원에서 공개를 했습니다만은 거기에는 모든 자료가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허태영 대령이 사형을 당했고 도진이 국회의원이 징역 3년인가를 선고받았는 거 외에 처벌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뭉뚱그리 흐려진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뒤에서 실실 웃는 사람이야 당연히 만송 이기붕 의장이겠죠. 걸림돌을 제거했으니
물론 뭐 그리고 4년 딱 지나가지고 만송 이기붕 의장도 저 세상으로 갔으니까 권력의 영원함은 없고 곤불 10년 하무 11홍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요 지점인데 나는 세도가 10년 못 가더라 하는 얘기가 맞는 거겠죠. 그 뭐 좀 더 자료가 더 나오면 좋겠습니다만은 허태영 대령도 역사 속에 재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보게 되는데 뭐 사형은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 가지고는 사형까지도 선고할 수 있는 그리고 군법으로서는 사형이 좀 더 강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재심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을런지는 그건 제가 잘 알지를 못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오늘은 그 김창룡 장군의 암살 배후에 대해서 제가 그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좀 더 뭐 자료가 발굴되는 게 있으면 제가 또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또 냉혹하게 추워지고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